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는 그 생활교육, 보건교육 편에서 약물 관리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은 약물을 한두 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런 약물들을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약물 복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관리라든지 어떤 관찰을 하셔서 잘못된 내용들은 어떤 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셔야 되고 또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생활 관리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어떤 그런 어르신들 약 사용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모든 활동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약물에 대한 반응들도 다른데요. 성인들하고는 다 동일하게 약을 복용해도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두고 약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만성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에 상호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좋은 작용보다는 어떤 나쁜 작용, 그쵸,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는 어떤 대상자들은 약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떤 한두 가지의 질환으로 인한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어떤 많은 약들을 처방받아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보통 우리 우스갯소리로 밥보다 약의 양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약물 복용에 있어서 주의 깊게 우리가 복용법을 지키고 또 어떤 상태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관찰을 하려면 먹는 약을 또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그렇죠.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인지를 하시고 대상자인 그렇죠. 어르신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 두시고 약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여기 4가지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단골 병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진단을 받을 때 어떤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진단을 받으시고 각 병원마다 약을 처방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어떤 약물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런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병원에 다니다 보면 그 병원에서 처방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쭉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회도 가능하고 그런 내용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피해서 처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상호작용에 있어서 서로 약효가 감안되는 거는 우리 어떤 다른 약으로 대체 처방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약국도 정해서 다니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대해서 의사, 약사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을 복용할 때는 의사, 약사,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물은 지시에 따라 복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약물 복용 방법이 약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항상 그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약을 복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그런 헷갈리기 쉬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어떤 정리를 해본 내용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에 파는 약은 다 낫게 해줄 것처럼 광고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갖고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홈쇼핑에서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쵸? 약사법, 그쵸? 의료법에 의해서 그렇게 약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홈쇼핑에서 이렇게 팔지는 않아요. 홈쇼핑에서 파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은 무조건 식후 30분 후에 먹는 것인지 하고 묻는 분이 계시네요. 약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약은 약효에 따라서 먹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처방된 대로 드셔야 되고요. 또 의심이 될 때는 의사나 약사한테 상담을 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당뇨약 같은 경우는 식전에 먹는 약들도 있고요. 식후에 먹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시겠지만 식후 30분에 먹는 약들도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식간에 먹는 약들도 있으세요. 위장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짜먹는 그 약들 같은 경우에는 식간에 드시는 것들이 제대로 된 복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약은 어떤 먹는 약의 종류에 따라서 약효에 따라서 어떤 먹는 시간대가 다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오전에 아침에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녁에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요. 또 취침 전에 드셔야 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에 따라서 그 복용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약 복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돼요. 증상이 심할 때는 2배로 먹어야 빨리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약을 2배 먹는다고 해서 2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어떤 증상이 심할 때는 그 증상에 맞춰서 의사와 어떤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올바른 약물 처방을 받는 게 맞습니다. 캡슐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싫어서 안에 가루만 먹고 알약이 큰 것은 반으로 쪼개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사실은 그대로 복용하는 게 가장 약효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에요. 쪼개서 먹는다고 하면 약효가 반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캡슐 안에 들어있는 약은 캡슐에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목에 넘어가면서 위로 넘어가면서 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 효소에 의해서 파괴되지 말라고 캡슐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캡슐을 어떻게 까서 그 안에 있는 약만 먹는다 그러면 어떤 위에 들어가서 어떤 위산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많이 파괴가 돼서 결국에는 약효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섭취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의사에게 상의를 하셔서 알맞은 형태의 어떤 약으로 처방받아 오시도록 하셔야 돼요. 약을 먹다가 증상이 나아지면 그만 먹어야지 뭐하러 계속 먹느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아졌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끊지 마시고 의사나 그쵸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다 보면 임의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오히려 더 악화가 돼서 더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약을 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의사, 약사,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라는 거 우리 현장에서 그쵸? 선생님들이 대상자에게 꼭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약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약물에 따라서 그러면 또 다른 약으로 대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도 의사, 약사하고 어떤 그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래된 약은 모양이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버리기가 아깝다고 또 드시는 분들이 있죠. 약은 반드시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래된 약은 변질되거나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버려야 되고요.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면 보통은 어떤 약 포장지
그 포장지에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은 약 봉지에 처방 받아서 온 거는 우리 보통 3개월치를 받아왔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는 약들은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다시 처방을 받아 오셔야 되는 거죠. 약을 버릴 때는 그냥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떤 약국에 주변에 인근에 있는 약국에 갖다가 주면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오래된 약들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인근 근처의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환에 따른 약을 드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약물 복용이 올바른 약 복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고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을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거고요.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상 혈압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상 혈압으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약을 복용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더 안 좋은 상태로 혈압이 더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악화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질환까지 합병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요. 의사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고 약물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약 중에 일부 복용 시 마른 기침이라든지 소변량이 증가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뇨제가 함께 첨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쇠약감이라든지 어지럼증 증상들이 나타나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사와 전문가한테 알리고 어떤 다른 약으로 처방을 받든지 어떤 그런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더 당뇨병에 알맞은 약들을 지금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이런 어떤 혈당 측정치와 어떤 그런 약물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항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약물도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그렇죠? 규칙적인 어떤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당뇨약하고 어떤 식사하고의 양이 맞지 않아서 저혈당이 빠질 경우에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탕이나 음료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어떤 이런 약물 용량이 문제라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 처방난 의사하고 반드시 의논을 하셔서 적절한 용량으로 조절해서 처방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의약품 복용 시에는 또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혈당을 높이는 약물 중에 또 이뇨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제가 혈당을 또 높일 수가 있고요. 무심피질 호르몬제라든지 시럽제는 조금 달달하죠.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결핵약도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맞고요. 임의로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어떤 또 부작용, 그렇죠? 근육병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약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육통이라든지 쇠약감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올바른 다른 약으로 대체 처방을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고지혈증 약 중에 일부는 간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간 기능 수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의사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만성 폐질환으로 특히나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아니면 천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시겠지만 어떤 천식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환경 관리도 중요하고요. 천식약은 또 천식약을 드시는 약물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시간을 꼭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천식약은 저녁에 드시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만성 폐질환은 또
어떤 그 입으로 드시는 경구약 말고도요, 흡입제가 많이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 마시면서 들숨을 통해서 흡입제를 들이마시고 잠시 참았다가 숨을 참았다가 그쵸, 어떤 숨을 쉬도록 하는데, 이런 흡입제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관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흡입제 사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대상자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흡입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구셔야 돼요. 가볍게 헹구셔야 되고요. 이런 입안에 어떤 그런 흡입제 사용하고 나서 물로 헹구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떤 구강 건조증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입안이 쓴 어떤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흡입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입안을 물로 헹구시는 어떤 그런 적절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는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거나 붙이는 외용제, 그 다음에 직접 아픈 관절에 주사 치료를 하는 국소 주사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보통 먹는 약이거나 바르거나 붙이는 외용제를 많이 처방받아 오십니다. 그 중에는 소염 진통제가 다량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진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진통제 처방이 많은데요. 이런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위장이라든지 신장,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나 위장장애가 심한 분들, 평소에 신장, 만성 신부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간에 어떤 기능 저하라든지 간경화, 간염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의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고 적절한 양을 처방받아 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외용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외용제를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외용제를 바르는 어떤 그런 젤 종류의 어떤 파스 종류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주사 투여는 보통 병원에 가서 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주사 투여 후에는 어떤 관절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은 피해야 되고요. 충분히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에 어떤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하는데, 그런 인지기능 개선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역질이라든지 복부 불편감, 졸림,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고 약물 복용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약 복용 후에 식욕 저하가 생기면서 어떤 체중이 감소하거나 어떤 그 섭취가 불량하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또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어떤 그 전문 의사하고 의논을 하시고 어떤 약물을 다른 약으로 대체를 받을 수 있거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패치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부를 제외한 어떤 상반신에, 보통은 어떤 오른쪽 어떤 그 가슴 위쪽, 아니면 왼쪽, 그쵸? 아니면 등, 등 양쪽, 이런 경우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늘은 오른쪽에 붙였으면 다음은 왼쪽, 또 그 다음 날은 등 뒤에 오른쪽, 등 뒤에 왼쪽,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돌아가면서 패치제를 붙이셔야지 효과가 좋고요. 피부 자극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부위에 지속적으로 붙이는 것은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치제는요, 반드시 온 것을 사용해야 되고 한 번 사용할 때 하나씩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런 올바른 약 복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필요한 어떤 정보라든지 궁금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런 웹사이트도 이용을 하면서 어떤 약물 사용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문의도 해보고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대상자들을 관리하시는데 어떤 그 적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어떤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어떤 그 과정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 더 궁금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웹사이트들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접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대상자에게 어떤 올바른 적절한 어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쨌든 많은 수고와 어떤 노고를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저는 어떤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의 건강관리도 주의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어떤 서비스에 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육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